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리죠. 직접 인사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야당에서 제 1호로 대선 출마 지금 후보입니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에서 온 순천하람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뭐 붙여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붙여야 되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 있고요. 핸섬 로이어라고 이제 별명을 자칭 타칭하고 있는 현근택입니다. 무리하시는데. 하단 말이야. 용인 지역군가 보지? 예, 제주가 낳고 용인이 키운 현근택 변호사까지 나오셨고요. 자, 이렇게 또 네 분과 오늘 정치인싸 함께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이제 어제와 오늘 또 정치인싸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직접 나오셨으니까 본인이 먼저 자기소개할 때 야당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하셔서 그 이유와 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검증 시간이네요. 검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뭐 청문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검증 그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작년부터 대통령의 눈으로 세상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자세로 쭉 임해왔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아니 이거 작년부터는 아니고 제가 네. 초선 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국정을 볼 때 국회 이슈들을 볼 때 뭐 야당 입장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어. 작년부터는 좀 출마 생각을 하면서 예예예. 더 적극적으로 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이슈라기보다는 쭉 좀 그런 자세로 이야기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다. 뭐 이렇게 좀 들립니다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대통령의 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이제 왜냐하면 파퓰리즘하고 싸워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야당의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다르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보는데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고 네. 습관화돼 원래 왔다. 여의도에는 300개의 대선 프로젝트가 대권 프로젝트가 있다고는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있죠. 예, 근데 그 300개의 대권 프로젝트 중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거는 한 사람이 내지. 그렇죠. 예. 그런데 요새는 또 여의도 밖이 더 핫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 외가 대세예요 요새.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나와야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이제 지방 선거 때 방송국이나 다녀보면 아니 왜 우리 당 의원이나 뭐 우리 당 대변인이나 뭐 우리 당 잘 안 나오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당 의원님들은 급이 안 맞다. 상대방 좀 급이 맞아야 나오는데 급이 안 맞아서 안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PD나 작가들이.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할 때도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의원 왔잖아요. 네. 우리 당 분 한 분은 안 왔잖아요. 한 분은 나오고. 음. 근데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면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보면 어떤 방송이나 다 나가요. 17개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주당 아 이게 상임위 하는데 나올 수는 없고. 아니 어쨌든 우리 당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네. 좀 이거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원할 때, 방송이 원할 때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 이게 굉장히 사실 높아요. 국회의원들이 20세기형 저는 국회의원과 21세기형이 이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네네네. 20세기형의 대체적인 꼰대 마인드가 급이 안 맞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삼선형 삼선 그렇죠. 원내대표 원내대표 뭐 원내 원내 네, 원내하고는 네, 안 놀고 대변인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차별 금지 그거 차별부터 금지를 해. 원내 차별 금지 대환영입니다. 뭐 실제로 근데 우리 당에 그런 정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아주 이제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잠시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대선 주자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 변호사님의 방금 말씀은 우리 제작진이 아주 좋아하는 얘기였다 전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지금부터 대선 주자 하태경 의원과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세 분 우리 나머지 정치인싸 멤버들이 모두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 하태경 의원이 여러 가지 공약을 또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꺼내신 걸까요? 여야가 합의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정치하면서 깨달은 게 정치에 불가능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합의하면 모든 게 사실 가능하고. 근데 이제 검찰총장 국민직선제는 사실 정권마다 검찰과 갈등이 심했어요. 그렇죠. 네. 노무현 정권 때도 아주 심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박근혜 정권 때도 최동욱 총장이 사실 쫓겨났잖아요. 네. 그 지금 요번에 윤 총장 음. 문제가 있었고, 사실 검찰이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독립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보니까 인사권이에요. 아니 뭐 대통령이 사실 인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뭐 인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들이 주로 대통령과 여당이 많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권력이 인사권을 가지는 한 검찰 독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임명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네. 국민한테 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직선제를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투표 방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니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할 때 같이 하면 되죠. 검찰총장을. 네. 아니 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지방 검사장 직선제 이런 거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네. 참여연대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 뭐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선출직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선출직이 있고 임기가 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방향이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 검찰이 어찌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하고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민주당 방향처럼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굳이 뭐 직선제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출직이 된다는 거는 지금 중요하신 말씀처럼 임기 보장이 되고 예. 그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또 검찰의 권한이라는 게 행정부 내에 들어와 있어요. 음. 행정부 일부거든요. 오늘 사법기관이라 하긴 하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충돌할 때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 누가 결정할 거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입법부라든지 뭐 사법부라든지 이거는 행정부 사례에 독립돼 있는데 행정부에 있는 사람을 선출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과연 행정부에 그대로 둬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뭐 우리 하태경 의원님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또 정치권의 대세가 공사의 구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거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좀 의견이 다르시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러셨겠죠. 하태경 TV 예. 보면서 이제 예. 출마 선언 하시는 거 보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검찰총장 직선제를 하면 한동훈 대 이성윤 이렇게 붙을 거예요. 다음번에 검찰총장 뭐 후보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이 되든 이성윤이 되든 두 분 다 검사님이니까 뭐 존칭을 하자면 아니 무조건 한동훈이 되지 누가 이성윤을 그렇겠죠. 뽑아주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면 뭐 그거는 뭐 일단 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여론조사 한번 정치적인 해봅시다. 의견과 이거. 상관없고요. 개인적인 의견인지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댓글로 한번 해봐요. 네. 근데 여튼 그렇게 되면 뭐 51대 49 내지는 6대 4로 이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40%는 저 사람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결국 되는 건데 예. 이게 우리가 보면 수사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중립성도 중요하고요. 중립성이 실제 중립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립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죠.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인데 이거는 너무 빡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너 테이크스 올로 가는 거니까 예. 저는 그런 게 또 있고요. 하나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생각해 보면 관종 검사들을 양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인기 투표처럼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인지도가 좋아져야 내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 요즘도 저는 솔직히 무슨 뭐 막 페이스북에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글 쓰시고 하는 검사님들 보면 진짜 꼴 보기 싫거든요. 검사가 자기 일 열심히 해야지 왜 페이스북에 글 쓰고 뭐 인터뷰하고 저 이런 거 진짜 꼴 보기 싫은데.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대중 인지도가 필요해진다. 그렇죠. 검사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취지는 알겠어요. 이제 앞에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네네네. 청와대의 힘을 좀 빼야 된다.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지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임명권도 대통령 힘을 빼고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취지 자체에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 이걸 지금 바로 하기보다는 저도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권한이 약한 지방검찰청 정도에서 지검장 정도에서 이걸 약간 테스트를 좀 해보고 어떤 식의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지를 해본 다음에 검찰총장 단계로 좀 올리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계적 접근법. 예. 예. 맞아. 반박 듣고 제가 종합. 예, 그러시죠. 예. 네. 저는 이제 그 하태경 의원님 출마 선언하고서 5개인가 이렇게 큰 공약을 먼저 내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서울 일획이 아닌 다약화 전략. 그래서 광역 단위 메가시티 육성. 이게 저 가장 현실적인 지역 균형 발전의 저는 핵심적인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적극 찬성.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건 여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거 그 검찰총장 직선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검찰 절제론 내지는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검찰은 칼잡이가 아니에요, 사실. 원래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사실은 선비여야 되거든요. 그 무력을 이렇게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큰 방향에서 검찰 절제론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그 헌법적으로 보자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이 직선제로 뽑힌 검찰총장과 검찰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중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독립성 자체가 검찰의 지위를 보장해야 되는 원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근데 민주적 통제가 직선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가운데서 검찰총장이 직선으로 뽑혔다. 그러면 이 권한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임기 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상시적으로 그나마 권한이 큰 이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자면 조금 지방검사장 직선제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희 주장이기도 하고 이게 뭐 단계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그 교육감 직선으로 뽑고 교육부 장관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일정하게 지원할 거 지원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거 보조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 정도로 톤 다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전폭적으로 저도 그 부분까지 찬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 이제 한번 들어보죠. 사실 인기검사 투표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국민들한테 뭐가 인기가 있겠냐. 선거 기간은 적어도 몇 달 동안 지나갈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검사기 때문에 누가 권력에 당당히 맞서서 했냐 이걸 보죠. 누가 나쁜 놈 많이 풀어줬냐가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권력 안에 범죄자 다 찾아냈냐. 왜냐하면 사건 자기가 수사한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주로 권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검찰 식구들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성윤하고 한동훈 하면은 100% 한동훈 된다고 봅니다. 6대 4라 그랬는데 저는 7대 3, 8대2 나온다고 봐요. 그게 상식 수준이에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상식이 좀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 인기의 원인이 페이스북에 글 많이 쓴다고 왜냐하면 직분이 그 범죄자 잡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 뽑아요. 우리 국민 수준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걸른다. 그냥 TV 많이 나온다고 연예인 해야지 왜 검찰총장 하니까. 저 의원님 저희 방송 혹시 전에 보신 적 있죠? 없습니까? 가끔.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저희가 큰일 납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이거 약간 망한 것 같아가지고 요 말을 끝내죠. 요 문제는 좀 무거운 이슈여가지고 밖에 제작진과 제가 어디까지 견뎌야 하나를 지금 하다가 좀 임계점에 와가지고 바로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있습니다만. 검찰총장 직선제하면 좋은 게 법무부를 없앨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제2 조국 제2 추미애를 안 볼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려고요. 자, 법무부 폐지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기셨는데 이것도 재미없죠. 재미없죠. 뭐 물어보고 싶은지 일단 아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반감,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정치에. 근데 법무부의 역할이 검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인권보호 문제도 있죠, 우리 교정 문제도 있죠, 출입국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없애야 된다. 예전에 이제 해경 폐지랑 비슷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런 거 보는데 저는 이런 반감을 이용한 정치는 안 좋다고 봐요. 그럼 그 법무부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법무부는 사실은 검찰은 법무부의 한 조직일 뿐이에요. 한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의견에 대한 반론 짧게 듣고 바로 그러니까 다음 걸로 좀 넘길게요. 그 이제 검찰 대부분이 검찰 감독이고 음. 남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교정, 교도소 관리, 출입국 관리인데 그건 법제처랑 통합해서 한 뭐 법무행정처 요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장관급에 네네. 이거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법무부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보통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이 겸임하죠. 데는 있지만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실상 그게 없는 나라는 법무부 없어요. 장관이에요. 검찰총장이 자, 직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무부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뭐 진행자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디가 있는 거냐고요. 그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맞는데 네. 21세기에는 4권, 5권, 6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검찰총장이 3권 분립해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국가의 권한이 같이? 3권에 한정돼 있다는 것도 난 20세기 프레임이라고 봐요. 이미 언론이 사건 아니에요. 시민단체 저희가요? 그렇지 언론이 사건이지. 그럼 빨리 저희 그 헌법재판소도 사장 선임 있고. 구조부터 좀 그렇지. 도와주시고요. 예. 점점 더 다원화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건을 발동해서 그러면 다음 주제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차별금지법 얘기를 좀 해보죠. 이준석 대표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뭐 사회적 합의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하태경 의원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법률 자격이 없다. 법률 자격이 없다. 이게 뭐냐면 법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의 여지 없는 명료성이에요. 네네네. 아주 명료해야 돼요. 네네. 근데 해석의 다양성을 음. 안에 내포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뭐 연령, 국적, 민족, 인종, 뭐 성적 지향성 등등. 예. 근데 합리성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리성은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 40-50년 전에 간통은 합리적으로 나쁜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고 나쁜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합리적으로 나쁘긴 하죠. 사랑하면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적인 영역 아니에요. 음.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가 뭐 50년,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그 당시 합리성이 뭘지. 네. 그래서 합리적인 이런 표현 들어간 법 좀 처음 봐요. 이걸 어떻게 법으로 발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반박을 안 요거는 할 변호사 세 분의 네, 의견도 좀 왜냐면요.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 어찌 보면 그건 이제 사법부의 해석 문제예요. 네. 대부분 법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정한다 그러면 판사는 그냥 그 법대로 그냥 판결만 하면 돼요. 근데 법에 보면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정당하지 않은 이유라든지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경우는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인권위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로 가겠죠.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애매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례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거쳐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데서 대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 차별 금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20년 동안 되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부 뭐 기독교라든지 이런 데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성애 부분 이런 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있다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중요하죠. 특히 형사법에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이게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다른 이유를 보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낫다. 예, 뭐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를 외친 게 이게 차별금지법 나온 지가 14년 전인데 얼마나 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냐. 본격적인 토론을 하자.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 변호사님도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어떤 의견이신지? 이게 사실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선언적인 법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한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자라고 네.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 헌법 11조에도 이미 평등 원칙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우리 헌법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평등 원칙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은 법이다.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하태경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 법만 선언적으로 해놓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없던 그 평등 의식이 막 생기는 거냐. 이거는 사실은 좀 사회적인 운동, 무브먼트의 일종으로 좀 먼저 풀어갈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언적인 법은 예. 헌법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자꾸 왜냐하면 그런 포괄적인 법을 해놓으면 문구는 말이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위에 거기 정신에 기초해 소속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그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예. 그런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헌법에 평등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누군가에겐 그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실 본인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진로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각종 기본법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가 또 따라오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성혼과 관련해서는 뭐 동성혼 자체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시빌 유니언 뭐 해가지고 시민적 결합해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와 다른 부부 그 남녀 간에 있는 부부와 그 법적으로나 이렇게 진짜 제약받는 게 많거든요. 보험금 수령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상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점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일단 잘 들어봤고요. 그건 개별입법을 하면 되죠. 이걸 통과는 쉽지 않겠지만. 자, 일단은 개별입법이 낫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일단은 이제 현 변호사님과 신 변호사님은 이것과 좀 차이점을 분명히 좀 밝히고 싶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또 그 이준석 대표 얘기로 이 얘기가 또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일주일 됐습니다. 옆에서 보셨잖아요, 하태경 의원님. 뭐 저는 뭐 동지죠. 네, 오랜 기간 동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주일 대표로서. 사실 많이 단련이 된 정치인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정치적인 소질이 아주 높고요, 크고요. 또 굉장히 창의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대표 물론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역대 그 어느 대표보다 실수 빈도는 적을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딱 적절한 시기에 대표가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뭐 좀 실수한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파격도 많았고 아직도 말도 많고 하지만 그렇게 흠잡을 때 크게 흠잡을 건 없잖아요. 물론 시비 걸 만한 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우리 하태경 의원이 최대 수혜주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분이 친한 건 잘 알잖아요. 그럼요. 오래됐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사실. 방송도 같이 오래 많이 했고 사적으로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에도 얘기 많이 하던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참 묘한 게 대표 되자마자 일본으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 기운, 그걸 이제 싹 받겠다는 뜻으로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나이만 한 좀 젊었으면 제가 보기에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거기서 약간 미스매치 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좀 이제 극복할 것인가. 그거만 하면 제가 보기에 이준석한테 쏠리는 그 관심과 이거를 싹 다 받아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금 대선 후보군으로 지금 당내에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젊으신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가장 젊고요. 저는 하태경 의원님이 출마 선언하는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승민 의원보다는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내가 1호라는 거를 내가 출마 선언하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했는 줄 알았어요. 이미 다 그렇게 뛰고 있어요. 야권에서 이준석 바람이 유승민 의원 쪽으로 싹 이제 약간 가는 기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선점을 하신 거예요.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아니, 근데 그거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관계는 개인적 친분보다는 사실 연령차는 꽤 나요. 10몇 년 나는데 항상 서로 존대해야 합니다. 제가 뭐 반말이나 준서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준서가 부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과거에도 이채고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사실
한 4년 전부터 우리가 2030이 새 시대의 가치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치 영역,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동지죠. 두 사람이. 그래서 각별한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지 뭐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아니다. 아니 근데 뭐 그 두 분이 그 요즘 것들 연구소 뭐 이런 것도 활동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청년 정치를 우리 둘만 하다가 네. 이제 미래통합당 돼가지고 이걸 좀 더 확산해서 확장을 시켜보자. 사실 이제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같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청년 개파가 된 거죠 우리 당 안에. 음. 청년 개파가 된 거고 이게 우리 당의 집권을 한 거죠. 우리 당을 이제 리더십을 잡은 건데. 그렇죠, 그래 별로 집권한 네. 느낌이 안 나는데. 천 위원장은 아주 추운 아니 모양이에요. 하 의원님이 청년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은 나이도 물론 뭐 중요한 요소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변화에 있잖아요. 예. 기존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약간 뭐 꼰대 정당 이미지, 약간 보수 영남, 약간 이미 합리적인 보수로 얘기하는 이쪽으로 옮겨오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예. 하태경 의원이 예전에 이렇게 보면 본인의 어떤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운동권 386을 비판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게 어찌 보면 약간 민주당하고 맥이 닿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의 386이 어쨌든 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문제는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하태경 의원님이 그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세게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나이는 사실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 이준석, 하태경, 김종인 예. 이 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예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우리가 만들어낼 때도 예. 원내에서는 제가 주도를 하고 음. 원외에서는 우리 이준석 현 대표가 상당히 지원 사격을 했고 예. 지금도 뭐 의사소통이 편하게 잘 되는. 근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지금 원내에 계시니까 그 당 분위기가 좀 궁금한 게요. 일주일 됐는데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내부가 벌써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선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공직자 자격 시험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게다가 사실 사무총장의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것도 한기호 의원이 어쨌든 막말 논란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젊어졌다고 하더니 뭐가 젊어진 거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지요? 당대표 한 사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젊어진 거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엔 통합 정치를 해야죠. 당내에서 통합 정치를 해야 되고 문제는 나이 기준이 아니라 네. 그럼 다 30대로 깔 거냐? 그럴 수는 깔았으면 없잖아요. 좋겠습니다. 30대신가? 30대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30대면 된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기호 의원이 아니 그러면 아니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정신적으로 30대로 보이지 그러니까 않네요. 이제 열심히 해야죠. 기존의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그렇죠. 대한 앞으로 가면 전망으로. 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약간 사실은 제 원외에서 볼 때, 그러니까 원내에 계신 분들은 한기호 의원님 뭐 인품도 좋고 괜찮다, 앞으로 노력하고 잘하실 거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되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연세가 되신 분이 생각을 또 노력하는 꼰대가 되시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예. 저는 이번에 인선 보고 약간 이준석 대표가 의외로 너무 착한 거 아닌가. 이게 약간 그리고 우리 하태경 의원님 탓도 있다. 그러니까 당 대표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을 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뭐 예를 들면 다른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탕평책 해도 돼요. 네네네. 근데 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실 사무총장이거든요. 예. 모든 초안을 만들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어떤 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높을 때 눈치 보지 말고 하태경 의원님이나 유이동 의원님이나 정말로 뜻이 맞고 개혁할 수 있는 분으로 했었어도 돼요.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님도 사실은 그러면 사무총장 경선하자고 주장을 하시지 왜 그걸 저는 사실은 천 변호사 말에 100% 동의하는 게요. 한 사무총장 내정자 뭐 막말 논란이야 최고위 통과 제기 전에 다 나왔습니다. 네. 5.18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다 나왔는데 당 사무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대표가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집행하는 기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시기에서는 뭐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지만 당내 살림을 하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군 출신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했던 발언이나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군인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마인드 그대로예요 보면. 예. 근데 과연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대 당 대표가 나왔을 때는 당을 좀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뭔가 변화, 혁신, 개혁 이런 이미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50 시대 사무총장급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제 앞으로도 사실 그렇고. 죄송합니다. 좀 전두환이 아마 당 총재 하면은 고민태에서 사무총장 하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너무 과한 얘기죠. 아니 그거 맞잖아요. 어쨌든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사실 안 맞다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지금 나오셨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젊은 층에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신데 그게 사실 한교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군 복무 연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로 젊은 층도 아니 좀 의아하다 뭐 이런 반응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사무총장은 원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예요. 정무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바깥으로 뭐 독자적인 기자회견도 거의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실무적인 일을 잘 집행하고 결정하는 건 중요한 결정은 이제 대표 최고위원회 여기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묵묵히 소처럼 일 잘하는 사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의원들 소통 잘 되고 의견 수렴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꼰대형 철화가 발언이나 있었죠. 이런 거는 스스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똑같은 실수가 이 이후에 또 나온다면 그건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나는 당내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하태경 의원이나 뭐 유희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바른정당 뭐 유승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또 그 앞에 차린 카페 있거든요. 하우스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주주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아마 지금 지상욱 뭐 여의도 연구원장을 유임시켰지만 다른 분들과의 확장성,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은 아마 요청은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왕이면 같이 친한 사람 말고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었을 텐데 그분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말은 약간 개파색이었고 이 지금 신임 사무총장 개파색이 넓은 건 맞는데 네네. 그거까지예요. 근데 그 이상 혁신적이고 계획적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내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잘 네. 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 변호사님? 네. 뭐 한교 총장을 놓고 보면 소위 탈개파를 얻고 막말을 얻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네. 보여지고요. 저는 그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그 스타일 앤 드립 이걸로 지금 사실은 본인의 인지도와 임팩트를 줬어요. 네. 예, 스타일, 쿨한 스타일. 그렇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드립 이렇게 왔다 갔다 탁탁탁탁 예. 치는 드립이 진짜 좋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티키타카라고 많이 하죠. 티키타카 잘 되잖아요. 예. 근데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컨텐츠 본인의 컨텐츠에 대한 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국경제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난 반대한다. 불공평해지더라도 경쟁의 결과는 그게 나는 경쟁의 결과가 좀 불공평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보정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국식 경쟁의 논리가 내가 추구하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과는 결을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특유의 경제민주화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특유의 목소리인데. 예. 그러니까 본인의 콘텐츠 소위 계속해서 그러니까 능력주의 또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게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콘텐츠 검증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는 아시다시피 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기호 사무총장 그다음에 김도읍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또 몇몇 분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뭐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는 개인 경기가 아니란 말이죠.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 게임인데 자기 팀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 말고 자기 팀이 있는가? 요즘 것들 연구소가 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 받아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면은 사실 뭐 벌써 임명을 해도 했을 거라고 사실 뭐 얘기했었죠. 여성 전문가 원에. 그랬는데 이제 최고위원이 너무 여성 비중이 많아져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된 거는 뭐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사실 우리 전략인데 이것까지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위 내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뭐 실제로 개파 뭐 조직적인 개파는 아니지만 청년파가 있다고 하면 이 청년파는 당 내에서 극소수예요.
그죠? 근데 이런 엄청난 시대 정신,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준석 또 개인기도 있고 대표가 된 거고 우리의 과제는 우리 당 다수 의원들, 위원장들, 예, 예. 당뇨들을 우리 마인드를 같이 공유하고 이해시키는 예. 당 전체가 청년당이 되게 하는 그 이게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포용을 하는 거죠. 다른 요소를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랑 가까운 따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뭐 유 예. 절대 사무총장 안 시키죠. 우리 확장해야 되는데 당 내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미 변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아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당 안은 그렇죠. 나경원 안 변했습니다. 전 대표, 안 변했습니다. 전 원내대표가 더 높게 그러면은 나왔었죠. 이 개혁을 이번만 하고 끝낼 건가요? 다음에 당 대표 딴 사람이 되면 또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데 다음에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 청년당 기조가 그대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예.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이걸 이해해 주시고 그 개인에 대해서는 비판일 수 있지만 네네. 어쨌든 대표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음. 그래야 기조, 우리 당이 그러니까 기조 민주당을 자체를 좀 바꾸시려는 그렇죠. 시도를 하고 있다. 당 전체를 바꾸려기 위한 포용 정책인 거예요. 그래야 항구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팀 컬러에 맞는 감독의 구상하면 그러니까. 팀 컬러에 맞는 선수를 기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한기호 총장은 팀 컬러 변하고자 하는 팀 컬러와 정말 안 맞는다. 이게 이걸로 계속 시비 걸겠지. 하지만 대표가 이준석이 난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윤석 대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실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뭐 3-4시간 자면서 그 대변인 우리 토론 배틀 하는 네. 거 본인이 직접 막 이렇게 체크하고 뭐 하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진짜 말로만 때우는 당대표 같으면 예, 예. 사실 사무총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뭐 실무도 할 수 있는 네네네. 약간 전천후형 당대표니까. 그건 좀 솔직히 걱정돼요. 아, 그래? 대표는 여유가 있어야 돼. 맞아요. 본인이 저도 다 뭐- 뭘 하려고 할까봐. 그러니까. 그래야 바로 중요한 할까 봐. 판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팀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하다니까. 진짜. 아니 근데 당 대변인 토론회도 본인이 직접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다 이게 바른미래당 때 했던 얘기예요. 네. 팀 토론 배틀도 했었고 다 했어요. 팀 마이크 스탠딩 그 경선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걸 그대로 하는 건데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다른 분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어. 지금 사무총장 시키신 분이나 이분은 그거 몰라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젊거나 같이 했던 분이나 아니면 마인드를 해본 분들이 있으면 네가 해라 하면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 말고는 이거를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할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을 사무총장 앉혀놓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야 거죠. 너무 잘 역시 이렇게 늘 역시 그 비서실장.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걸어두시던 분이라 좀 도와주시지 예.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그게 좀 의원님이 걱정인 게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거기서 배틀 면접도 본인이 직접 보겠다고 약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하태경 의원님 마찬가지인 게 이게 물론 이걸 전도를 하는 과정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당내에 전도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먼저 방전이 되거나 예. 말 그대로 여유가 없어서 이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서 저는 물론 포용적인 느낌 줘야 되고 당내에서 반발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도 너무 눈치 보지는 말고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일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제 뭐 아무래도 정말 공적인 뭐 가장 큰 제1 야당의 당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검증의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나눌 테니까요. 하나만 예. 좀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예.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한테는 물어봤잖아요. 제가 여성 할당제 없앤다고. 아, 예,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가 핵심인데 네, 그거 네. 없앨 거냐 했을 때 분명 자기는 오케이, 자기는 없앤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입장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그렇죠. 법으로 50% 정해져 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치라는 건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비례대표 50% 여성 주는 거는 자기는 반대다, 없애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방송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저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약간 생각이 다르시군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선거 음. 지방선거 시구의원 뽑을 때 예. 뽑을 때는
조금 더 능력 베이스로. 왜냐하면은 사실 능력 베이스로 하니까 요즘 여성들이 더 많이 돼요. 이번에 우리 최고위원 선거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20-30년 전에는 능력 위주로 뽑자 그러면 남성 다수가 됐는데 갈수록 시험도 있잖아요. 네. 시험 성적대로만 뽑자 그러면 여성이 다수가 돼요. 그래서 능력 위주로 뽑자는 것이 여성 차별이 아닌 시대가 이미 됐다. 네네. 이런 시대 정신을 공유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뭐 1357 같은 경우는 순기능이 더 좀 많았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능력주의 내지는 할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당내 문제를 적용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이게 사회 정책 우리 그 실제로 그 고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 정책, 그 승진의 문제라 이런 사회 정책으로 왔을 때도 당내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개혁하겠다는 거는 뭐 그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사회 정책도 능력주의 베이스로 해서 뭐 그런 할당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는 즉 어퍼머티브 액션을 전부 다 폐지하는 방식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정책으로 가는 건지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을 예.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쿼터제 때문에 그 할당제가 뭐냐면 상한제거든요. 예. 위 실링 천장을 정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요즘 갈수록 여성들이 역차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 능력 중심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데 네. 예를 들어 육사에 있잖아요. 시험 성적 순으로 하잖아요. 여자들이 앞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링제를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점점 빛을 잃을 것이다.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당내에서 그 연고주의로 정치인을 선발하지 않겠다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영향을 보고 오히려 할당제가 여성들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게 없는지 예. 그걸 살펴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냥 꼰대 정당이라고 또 하나 알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예. 지금 사실 시간이 다 됐어요. 다 했어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대선 후보로 이제 본인 출마 선언을 하시고 또 저희 정치인사를 처음으로 이제 또 방문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걸로 저희가 마지막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좀 덜 가볍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분위기상 근데 이제 상당히 진지하고요. 사실 이준석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근본적인 변화는 아침에 눈 떠보니 와 있는 겁니다. 예. 이미 시대가 변했고 그래서 저도 아주 어깨가 무겁고요. 이런 시대 정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우리 당은 변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국가도 변해야 된다. 그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번 대통령 출마 상당히 진지하다. 네. 준비를 많이 했다. 저도 하태경 의원님 더 재밌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역시 대선 후보급이 되셨다. 아하. 예. 제가 알겠습니다. 왜 수도 이전 공약 같은 걸 내겠습니까? 한번 바꿔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시간 내서 정치 인사를 찾아주신 하태경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현근택 신장식 천하람 변호사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